자, 이번 시간은 이제 공인중개사법 관련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법은 4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6개 과목 중에서 가장 쉽게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법이고요. 자, 일단은 요거는 이제 좀 단점이랄까, 좀 양이 많은 것들이 중간중간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암기 항목들이 좀 있어요. 그게 조금 힘든데, 중간중간에 몇 번씩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것이 이제 적용 범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라는 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얘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것이 바로 공인중개사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가리켜서 공인중개사에서 일단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이 법이라는 것이 하나의 키워드가 되겠고요. 또 하나가 취득한 자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중개업을 하거나 말거나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한 자를 가리켜서 공인중개사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취득한 자. 그래서 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최소한 공인중개사법에서 얘기하는 공인중개사의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취득한 자, 이 사람을 가리켜서 공인중개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논의할 것이 구별 개념으로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일단은 외워야 될 게요.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개설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하는 자, 뭐 이거 다 틀렸어요. 그냥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가리켜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외우기에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래서 요건 경우의 수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를 보게 되면 먼저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소위 이제 등록관청이라고 해서 시군구에다가 개설 등록 신청을 해서 그 등록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개업 공인중개사. 이건 좀 쉬운데요. 문제는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 자, 법인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면요, 개설 등록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자기가 뭐 시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개설 등록을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보통 우리가 줄여서 개공 이런 식으로 줄여서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중개업소의 사장님이 개공이 되게 될 것이고 그 외에 법인 그 자체를 가리켜서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소속 공인중개사, 일단 이제 공인중개사로서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요소가 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자격시험에 응시해서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가리켜서 공인중개사라고 정의가 됐었고요. 자,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중에서 키워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외울 게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 업무 수행,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 업무 보조라는 표현 들어가면 이것이 뭐가 된다?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 보통 우리가 줄여서 소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뭘 하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또는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그래서 자, 정의를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래서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중개업소에 들어가서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인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뒤에서 이제 논의하겠지만 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임원 또는 사원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이때 임원 또는 사원이라는 건 직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임원 또는 사원은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임원 또는 사원이 될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다. 그리고 포인트,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역시 뭐가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 하나만 더,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인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이 사람도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을 접근해 갈 때는 일단 키워드가 공인중개사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고 뒤에 키워드 중개 업무 수행 또는 중개 업무 보조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구성할 때는 주로 이제 예를 가지고 많이 구성을 하죠. 해서 경우의 수가 좀 많기 때문에 이게 소속 공인중개사에 관한 개념이 되겠고요. 그럼 중개보조원이라는 사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 제일 끝머리 중간 얘기 보지 마시고 단순 업무 보조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다 끝났어요. 첫 번째, 이 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을 공인중개사. 두 번째 키워드,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리고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이 개공의 범주에는 자연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서 개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법인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서 개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공통적인 요소가 공인중개사라는 것이 공통적인 요소가 되겠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물어본다.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자라고 하는 것. 절대로 이 중개보조원이요,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 보조자를 가리켜서 중개보조원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바로 기본적인 용어. 그리고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 구성할 때 거의 보너스로 주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가 소위 이제 몇 가지 주요 쟁점들이 되게 될 것이고,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옆에 지문들이 쫙 다 나열되어 있어요. 해서 이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요거 다 복습할 때 한번 전체를 다 스크린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첫 시간은 처음에 하실 때는 그냥 기본만 외우시는 거야.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 이 법에 따라서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가리켜서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라고 하는 거,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간 얘기 절대 보시면 안 돼. 단순 업무 보조자에서 이렇게 딱딱딱 키워드를 가지고 외워가시면 금방 해결할 수 있고요. 이걸 읽어버리시면 작살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바로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 하나 보셨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이슈 봐야 될 것이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앞서서 이제 기본적인 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이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 얘기를 사실을 하려면 저 얘기부터 먼저 해야 돼요.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의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시도지사라고 하는 것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게 기본 골격이 되게 됩니다.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이게 기본 상식이 돼야 돼요. 나중에 자격시험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교부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게 원칙이다? 시도지사가 되는 게 원칙이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국토교통부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다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 일들을 하는 거냐라고 해서 심의 의결사항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격 취득 시험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뒤에서 뭐 우리 법문 속에 숨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자, 매년 1회 이상 시행되는 게 원칙인데 또 그렇게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자체 실시를 특별한 사정이 있게 되면 이걸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게 우리 구회시험인가 요때 전후에서요 2년에 한 번씩 봤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어디에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데서 의결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좀 포괄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개공과 관련해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또 개공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 뭐 이런 사항 등을 심의 의결을 합니다. 상당히 양들이 많고요. 시행령까지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통계적으로 이 파트에서 문제의 반 정도를 구성을 하는 것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어떻다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요렇게 전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래 이제 우리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라는 것이 누가 된다?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인데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바로 국토부 장관 직접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이 기속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에서 이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의결을 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되기로 의결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다? 시도지사 여기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하나 이슈. 그럼 이제 문제 구성을 할 때 시도지사 이에 따라야 된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아무런 끌고 들어와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들어가면 오른편 되겠고요. 나머지 중개업의 육성이라든가 중개보수 변경 또는 손해배상 책임 뭐 이런 것들 들어가면 이 표현은 어떻다? 틀린 표현이 되게 된다. 그래서 옳은 표현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바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다? 시도지사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개념으로 볼 수 있겠고 요즘에 이제 조금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출제 빈도가 좀 높았죠. 한 8년 동안 지금 세 문제가 직접 박스형 문제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역시 뒤에서 다시 한번 우리 전체를 보실 때가 있을 테고 일단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고 만약 심의 의결이 잇따르면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스크린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심의위원회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것이 자, 이 자격시험에 관한 주제 한번 스크린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격시험 얘기가 작년에 좀 드물게 출제가 된 주제인데요. 일단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라는 거. 자,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요, 이 공인중개사에 관련해서 자격증을 교부한다라든가 또는 자격 취소 처분이나 자격 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 누가 담당하냐면 시도지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스토리 자체가 지금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시험 시행기관장이 되는 예외가 존재한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여기서 딱 한 번 보고 버려야 될 주제고요. 기본적으로 시도지사라고 하는 사람, 이 시도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주체는 바로 시도지사가 원칙이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주제와 연계되는데 국토부 장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되면은 미리 의결을 거치게 되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어찌됐든 간에 기본 골격 자체는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되게 된다. 요렇게 도리를 잡아가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시행의 공고 등에 관한 주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이제 출제가 되고 말았는데요. 자, 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년에 한 번 이상, 보통 한 번 이상 시행을 하는 게 1회죠. 1회 이상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시험 시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는데 큰 쟁점은 안 되고요. 자, 공고 관련해서 작년에 이제 나왔던 문제에서 공고가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계략적인 사항을 공고하는 것이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시험 장소 등을 공고하는 것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시험기관의 사항은요, 자격시험을 시행코자 할 때 계략적 사항을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복, 그 다음에 일간 신문 등에 공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찌됐든 자, 시험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논리체계상 법조문이 안 맞아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누가 됩니까? 시도지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법 체계로만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가리켜서 관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공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관보나 공보를 볼 일은 없고요. 관보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법령 개정되게 되면, 법이 개정이 되면 관보에다 그걸 공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법 체계에 보면 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2월 28일까지는 뭐 좋은데 바로 관보, 그 다음에 일간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된다. 그럼 논리체계가 안 맞는 거야. 국토부 장관이 만약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다. 그러면 관보에 공고하는 게 훨씬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시도지사가 만약 시험 시행기관의 장인데 관보에 공고한다. 이건 좀 썩 적절하지는 않아 보여요. 법 체계상. 그래서 우리가 이게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가끔 보다 보면 법조문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갖고 이제 장난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공보라고 해서 장난을 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인중개사법은 좀 내용이 쉽기 때문에 이렇게 말장난하는 것들이 간간히 끼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 자체에 현혹될 건 아니고요. 자, 다시 시험 시행기관에 대한 계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복 그리고 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하게 돼 있었고요. 작년 시험 문제에 답이 됐던 주제가 이거죠.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자격시험 시행 공고 후에 한번 공고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자, 시험을 시행코자 할 때 시험 일시라든가 시험 장소 등등등을 자, 바로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복 그리고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 2월 28일까지 계략적인 사항을 일단 하나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 응시수수료, 반환 이런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공고하는 것은 시험 시행일 기준 바로 90일 전까지 관복 그리고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시행의 공고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응시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결격 사유라고 하는 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현실에서 세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법에 안 나와 있는 게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신 분, 이분은 소위 이름하여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될 테고. 근데 현실적인 문제고 법에는 그런 말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에는 이제 이 자격시험 보게 되면 학원 강사 이런 분들이 계속 시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시험지 받으러 가서 볼 수가 있었는데 자격시험이니까 별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게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시험에 합격을 하신 분은 더 이상 자격시험에 자격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은 더 이상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유를 보게 되면 두 가지예요. 자, 자격 취소 처분이 있고 나서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부정행위로 무효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우리 법에 직접 예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 교부, 자, 시도지사가 교부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요. 나중에 사고 치게 되면요, 자, 자격 취소 처분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격 취소가 있게 되면 바로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응시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년이 경과가 돼야지 어떻다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처음이라 조금 이제 힘들 수 있는데 하여튼 자격 취소 처분이 있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이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발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요, 그 시험에 대해서 무효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로부터 5년간은 응시 자격이 정지가 된다. 이걸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뭐라고요? 부정행위로 무효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안 되고 몇 번 보시다 보면 금방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격 취소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했을 때, 무효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했을 때, 이 사람은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뒤에서 따로 이제 우리가 제한 능력자나 이런 것들 따로 논의할 시기 있겠지만 시험용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결격 사유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 자격 취소 처분이 있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처분이 있고 나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교부라고 하는 것, 시도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26회 때 답이 됐던 주제이고요. 자, 지금 법정 체계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누가 기본적으로 시도지사라고 했었고요.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에서는 그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이 자격증을 교부하는 사람은 누가 된다?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한다. 그러니까 이게 법조문 체계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논리체계상 시도지사가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돼서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한다. 얼마나 부드럽고 좋아요. 그런데 지금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법조문 체계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법조문대로 시험에는 법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법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시도지사라고 하는 것은 자격증을 교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 미리 이제 스토리를 잡아가셔야 돼요. 지금 시도지사가 하는 일들 검토하게 되면 뒤에서 나올 거 미리 땡겨서 한번 들어두시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자격증을 교부하는 사람, 자격증을 교부하는 사람, 시험 시행을 하고 자격증을 교부하는 사람, 시도지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격증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중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자,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일을 한다거나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한다거나 뭐 등등등 중개업을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면 실무교육이라는 것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교육 받고 나서 2년마다 한 번씩 연수교육이라는 것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건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의 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어떤 사고를 치게 된다. 그러면 자격 취소 처분이라든가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가게 돼요. 그래서 자, 스토리가 시도지사가 담당하는 것이 자격증 교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잘 할 수 있게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주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담당한다? 시도지사가 담당한다. 지금 이걸 미리 이제 뼈대를 잡아야 되는 게 지금 공인중개사법을 보게 되면 국토부 장관이 담당한 일이 있고요. 시도지사가 담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라고 해서 시군구청 등이 담당을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나중에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는 것과 협회, 이 두 개가 국토부 장관의 소관사무고요. 시도지사의 소관사무는 자격시험 시행하고 자격증 교부하고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격 취소 처분이나 자격 정지 처분을 하는 것도 누가 담당한다? 시도지사가 담당한다. 그럼 이제 이걸 외워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머지 모르면 다 누가 담당한다? 등록관청, 시군구청 등이 담당한다. 나중에 보면은 주체를 가지고 물어봐요. 누가 뭘 하느냐 이걸 갖고. 그리고 나중에 벌칙인 뭐 이런 거 할 때도 계속 누가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등록관청은 너무 개수가 많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어요. 모르면 다 등록관청이 담당하는 거고 지금 아마 이 얘기는 앞으로 1년 동안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한자 1000번은 듣게 될 것이 시도지사가 담당하는 업무, 자격증 교부하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연수교육 부고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정지 처분을 담당을 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누구요? 시도지사의 어떤 권한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자 시도지사가 하는 일에 관한 얘기 보셨고, 26회 때 문제 구성은 이거 나왔어요. 시도지사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그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해서 요 숫자를 가지고 그 당시에 출제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자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등에 관한 주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제일 처음에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얘기했었죠. 공인중개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공인중개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러면 이제 이 법에 의한 자격 시험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담당하는데, 자, 소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데서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따로 심의 의결할 수 있고, 만약에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여기에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나머지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손해배상 보장,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이런저런 내용들은 백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다 한들 시도지사와 아무 관련이 없고, 자, 자격 취득, 자격시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되면 시도지사 따라야 된다. 이 얘기는 자격시험 시행기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미리 심의 의결이 잇따르면 이때 여기에 시도지사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인즉슨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출제할 수가 있다.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외적인 항목과 연계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럼 시행공고 2월 28일까지 계략적인 사항을 먼저 공고를 하고요. 시험 시행일 기준 90일 전까지 자 구체적인 사항 등을 공고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법책에서 말이 안 맞는 게 관복 또는 일간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된다. 법칙으로 보면 시도지사가 주체가 되니까 공보라고 얘기하면 참 부드러울 것 같은데 하여튼 법조문에서는 관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험 시행이 되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시험 시행에 있어서 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 당연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 안 되는 게 두 가지. 자격 취소 처분이 있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큰 사고를 친 거야. 그래서 중개업계에서 아예 쫓아내려고 자격 취소 처분이 있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 하나가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응시함에 있어서 부정 행위를 하다가 자 적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부정 행위로 그 시험에 응시한 것 자체가 내가 무효다라는 무효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 외 자격증 교부라고 해서 시도지사 1개월 이내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로부터 1개월 내 자격증을 교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격증을 교부를 받게 되면, 합격을 하게 되면 자격을 취득을 한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한편 공인중개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에 양도 양수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관련한 개념으로서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라고 하는 거 두 가지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자격증의 양도 양수라는 개념 간단해요.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요것도 다 금지되는 행위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인중개사 중에 이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겠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겠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중개업을 수행하고 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중에서 개공이나 소공에 해당이 될 텐데, 하여튼 이 개공이나 소공이 가게를 비우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 이름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거, 요거는 어떻다 다 금지가 되게 된다. 뭐 어려울 일이 없겠고요. 두 번째,
이슈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양도 대여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민법 공부하는 게 이제 생활에 되다 보면 너무 좀 디테일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공인중개사법 보실 때 시도지사가라고 하면 법체계상 공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관보란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뭔 소리냐면 이 부동산 공법이라든가 공인중개사법이라든가 이런저런 우리가 이제 민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들은 법이 좀 개판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으면 다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지금 법에서 관보에다가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을 90일 전까지 공고를 하라고 됐는데, 지금 이게 체계상 시도지사 관할 사무이기 때문에 공보가 되어 훨씬 더 보기가 좋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열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다고. 그래서 지금 체계가 안 맞아도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셔야 돼서 양도 대여 다 같은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하는 행위는 어떻다? 역시 금지가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서 사용하는 행위라는 것도 금지가 되게 됩니다. 뭐 어려울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막상 시험에 출제가 되면 당황스럽죠. 왜냐면 그 당시에 문제를 보면 쫙 깔아버려요. 그래서 박스 딱 쳐놓고 다음 중 금지된 행위끼리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럼 이제 시험 볼 때는 움찔을 해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 자격증에 양도되어 자기의 성명을 상쾌하는 거, 양수 대여를 받는 행위 금지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자, 그런데 이런 자격증의 양도, 양수 등 금지가 되게 될 것인데요. 자, 하다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자격 취소 처분은요, 시도지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시도지사가 했던 게 뭐 있었죠? 자격증을 교부했었고요.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담당했었고, 자격 취소 처분과 자격 정지 처분을 했던 것이 시도지사가 되게 됩니다. 요건 이제 체계만 계속 잡는 거예요. 체계를 계속 잡아야 돼. 왜 시험 지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게,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뭐 등록 관청에서 자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럼 틀렸다고요.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정지 처분은 누가 담당한다? 시도지사가 담당을 하게 된다. 요렇게 그림 잡으셔야 돼서 요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다 걸리면 자, 깜빵 갈 수도 있어요. 벌금 1,000만 원 이하까지 때려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따 바로 이제 확인해 드릴 텐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보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요.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거 비교하는 게 더럽게 자주 나와요. 무조건 1년에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 게 3년 3천하고 1년 1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갈 때는 3년 3천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다 게임 끝납니다. 물론 3년 3천 외우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3년 3천도 외우고 1년 1천도 둘 다 외우게 되면 개판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벌칙 이런 얘기, 벌금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무조건 오늘 이제 미리 땡겨서 볼 거예요. 3년 3천을 땡겨서 보게 될 텐데, 대신 이 3년 3천이 됐든 1년 1천이 됐든 한 번에 외워지지 않습니다. 워낙 개수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된 사항 중에 하나가 3년 3천행위가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개수가 7개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정말 어마무시하게 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이따 3년 3천 하나 설명드리겠고요. 다시 갑시다. 공인중개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자격증의 양도, 양수 해서 안 되고요. 또는 자격증을 양도를 받거나 양수를 받는 행위도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추가되는 관련 쟁점으로서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라고 해서,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자신의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되게 됩니다.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가끔 우리 중개업소 가서 하다 보면 중개보조원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 명함 보면 실장이라고 되어 있지 절대 공인중개사 이런 표를 쓰지 않습니다. 걸리게 되면 이제 만약에 그냥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명함에다가 좀 허전하다고 해서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게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격증을 딴 다음에는 이 중개사법 내용은
다 그냥 잊어버리는 게 만수무강이 좋습니다. 왜? 숨 쉬는 것 자체가 다 불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실장님 중에서 명함을 주시잖아요. 중개업소 갔을 때 명함 줬을 때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실장이나 이런 명칭을 쓰고 있으면 대부분 뭐라고요? 무자격자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의 역할을 담당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행위, 요 금지되게 될 것이고,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행위도 역시 금지가 되게 된다. 역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우리 미리 땡겨서 미리 한번 예습하는 마음으로 3년 3천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원래 이 3년 3천 얘기는 한참 뒤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이 내용이 나와 있냐면, 뭐 찾아갈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자료 128페이지 가시면은, 와우, 이게 이제 장난이 아니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 6개 가지고 우려먹다가, 최근에 7개가 추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둘 중에 하나의 문제예요. 3년 3천을 외울 거냐, 1년 1천을 외울 거냐의 문제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128페이지 보면 3년 3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31페이지부터 1년 1천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자,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3년 3천을 뒤지게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항상 똑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문제 가지고 분석을 해드릴 텐데, 다음 중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럼 이제 뭘 골라라? 3년 3천을 골라라. 또는 이제 다음 중 벌칙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요? 3년 3천, 예를 들어서 4개 써주고 하나를 1년 1천을 넣어줘서 틀리게 하는, 자, 그 중에 하나를 답으로 뽑는 방식. 그리고 박스형 문제도 구성이 됐었죠. 다음 중 벌칙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래서 근데 이걸 하나하나 읽어가면 끝이 없고요. 그저 외울 게 뭐라고요? 3년 3천만 달달달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년 3천 128페이지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외울 양이 절대적으로 많아가지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개직상증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료 보면 시세, 단체, 방해, 그 다음에 의뢰 이런 표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개직상증투부터 설명을 드리고 나서 뒤에 있는 주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개설 등록 관련해서 금지되는 행위.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다. 뒤에서 우리가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라고 하는 거,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다? 이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사안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다. 해서 일단은 개개라고 해서,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외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을 때 3년 3천에서 뭐 외울 키워드는 저는 이렇게 외웠죠. 개 이렇게 일단 따지게 될 테고, 다만 나중에 시험 문제 출제하는 기술들을 보게 되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이게 맨날 나와요. 왜냐하면 외운 걸 그대로 착각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개개라고 해서 다시 스토리를 가볼까요? 자, 우리 앞에서 시도지사가 담당하는 행위, 자격증 교부했었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됐던, 자격증 교부 다음에 문제가 됐던 것이 저거 있었다. 지금 이제 실무교육, 연수교육, 그리고 마지막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담당을 한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다 대부분이 등록관청인데요. 자, 우리 앞에서 개공이라고 해서 이 법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이런 식이야. 자, 우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거나 또 일정한 법인이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등록관청에다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가 된다? 바로 3년 3천 사유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 뭐 서류 조작 등을 해서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든가 또는 나머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서 개설 등록증을 받아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3년 3천에서 일단 개개라고 하는 거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 공인중개사 등에 있어서의 금지 행위가 총 우리 법에서 8개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직상증투라는 4가지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상증투는 제가 이제 타이틀을 붙일 때 다른 법률상 금지 행위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기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들 말이죠. 자, 이게 공인중개사법에서 따로 금지를 안 해도 추가적으로 금지를 당연히 다른 법에 의해서 금지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직접거래, 쌍방대리. 자, 직접거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법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죠. 민법에서는 자기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과 본인의 자기계약이라는 것은 무효. 뭔 소리냐면 갑소유의 X부동산, 민법 얘기입니다.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을이 대리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리인은 법률 행위를 하면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사람과 어떻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매도인이 갑이 되고, 그 다음에 병이 매수인이다라고 했을 때, 이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계약서에다가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 난에다 병이라고 표시하면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법 총칙 파트 공부할 때 대리인이 금지된 행위, 자기 계약이라는 것은 금지가 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가 이제 병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리인이 자 매도인란에다가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 난에다가 을이라고 표시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자기 계약이라 부르고 자기 계약은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요. 자 이거예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사람, 이 사람 3년 3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공이에요. 자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중개 의뢰인이 와서 내 아파트를 3억에 팔아달라라고 하는 중개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업 공인중개사 생각하기에 이 3억짜리면 대박 싼 거야. 시가에 비해서. 그래서 내가 사겠소라고 해서 이렇게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중개 개념을 보게 될 텐데 이 기업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사라고 하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가 하는 일은 중개를 하라고 자격증을 준 것이지 직접 매물을 수집하라고 할 자격증, 그 자격의 범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래 금지가 되고요. 다만 뭐 실무적으로 얘기 들으면 직접 거래했을 때 큰 돈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하여튼 직접 거래라고 하는 거 하면 3년 3천 쌍방대리라고 하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할 때 그런 거 나오죠. 일방대리는 어떻다? 가능하다. 그런데 쌍방대리는 어떻다? 금지가 되고 쌍방대리는 무효. 쌍방대리 이런 식이잖아.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때 중간에 있는 을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을 대리하고 또 매수인을 대리해서 혼자서 촛불 켜놓고 계약서를 쓰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쌍방대리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기업 공인중개사가 쌍방대리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 역시 어떻다고요? 3년 3천에 걸리는 그런 사유가 된다 해서 개개 직상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자 증서 등의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매매를 업으로 한 명이 증자를 키워드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공인중개사법 말고요. 주택법이라든가 다른 개별법에서 일정하게 전매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관계법령에서 자, 전매,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임대, 분양 등에 관련된 증서 등의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어를 업으로 한 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그럼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금지가 되게 될 텐데 또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는 데서도 공법에서 공부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업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중개를 하게 된다. 걸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증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겁나 길어서 잘 내지 않는데 모르겠어요. 바로 자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서 점유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길어서 잘 안 나왔어요. 투기 조장 행위라고 하나. 투기 조장 행위. 얘도 어떻다? 얘도 금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투기 조장 행위의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는 중간생략 등기죠.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 공부하실 때, 자, 어떤 법률이 유효냐, 무효냐를 따져볼 때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위 유효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허가구역 내의 중간생략 등기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까요? 민법 총칙 공부할 때 이런 식이야.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 넘겨받아야 됩니다. 근데 을이 등기를 안 넘겨받고 바로 병한테 매도를 해버리고 등기는 누구한테?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중간 생략 등기. 그래서 우리가 민법 할 때 허가구역이랑 전제만 쌓이지 않게 되면, 즉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 그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해서 대신 행정 형벌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이때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서 갑과 병이 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중개를 했던 을이라는 이 사람이 만약 개업 공인중개사다. 다시 정이라는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갑에서 병으로 바로 넘어가는 중간생략 등기를 중개를 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사안이다. 해서 자, 개개 직상 증투 여기까지가 작년 시험 문제에 나왔던 주제에서 개개 직상 증투 작년 법까지 여기까지는 출제가 됐었고 법이 그랬었는데 지금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몇 개가 추가가 됐어요. 7개인가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면 교란행위라고 해서 이렇게 금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읽다 보면 세월 다 가니까요. 자, 시세라는 키워드 나와 있고요. 단체 나와 있고요. 방해 나와 있고요. 자, 중개 의뢰 등을 제한을 하거나 또 중개 의뢰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이 파트를 어떻게 시험이 될지 사실을 잘 모르겠어요. 내지는 잘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지문이 너무 길어서 현실적으로 내기가 좀 곤란한데 지금 개개, 직상, 증투 6개 체크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같이 비교해 볼 것이 시세, 시자, 단체, 단자, 다음에 방자의 방해, 방자, 그 다음에 의뢰, 의자에서 시단 방해 이런 식으로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겐 되게 힘들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3년 3천과 1년 1천을 비교해서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단 방해 해서 앞에 개개, 직상, 증투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단 방해라고 하는 거 해서 지금 이게 7개인데 키워드는 4개 정도. 시단 방해 해서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해 들어가면 어떻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1년 1천을 따로 외울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뭐라고요? 그냥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해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표현 나와 있으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개개, 직상, 증투 이거나 시단 방해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3년 3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시간에 이거 설명을 쭉 한번 드려볼 텐데 이게 이제 지금 7개의 교란 행위라고 해서 이게 이제 금지되는 행위가 법에 추가가 되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계속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이거 막아야 된다, 금지시켜야 된다 등등 했었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이제 법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볼까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서 자, 업계약서 이런 거죠, 전형적으로.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어떤 이제 서울 강남 지역이 주로 이제 많은 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자, 아파트 값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 우리 아파트가 한 20억에 거래가 됐었다라고 전제를 해보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옆 단지에서 시세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분여회장 등등등이 짜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같은 아파트 20억짜리였는데 한 25억까지 올리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매매계약 체결하고요. 둘이서 짜고 하는 거야. 매매계약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뭐 국민은행 뭐 이런 데서
정보의 한 유형으로 유통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몇 개 거래를 거짓으로 계약서만 쓰고 실제로는 매매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나중에 해제 또는 취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반영되는데 실제 시세에 반영되는데 만약 20억짜리 아파트인데 25억에 거래가 됐다라고 중개업소에 소문 다 퍼뜨리고 등등등 하게 되면 그 고객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가 엄청 뜨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래 바람 잡았던 그 20억짜리를 25억으로 했던 그 거래 자체는 나중에 해제가 되고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시세 조정 행위는 어떻다 하다 걸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기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 광고도로 강요하거나 또는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 광고도로 유도하는 행위. 이게 저거잖아요. 그 분여회라고 불리는 데서 하는 시세 조작에 관한 거.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만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분여회에서 이 중개업소에 협박을 하거나 강요를 하게 되면 이것도 다 시세 조정 행위로 금지가 되게 되고 3년 3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에서 이제 카르텔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 중개업소의 경우의 수를 보게 되면 중개업소를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끼리만 중개 대상물을 공유하는 공동 중개를 하는 식의 구조. 그래서 어디 가서 나 혼자 중개업소 차리겠다 해서 개설 등록해서 차리게 되면 경우에 있어서 쫄딱 망하는 수가 있고요. 설령 쫄딱 안 망해도 온 동네 공적이 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버리죠. 자,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거기 그 카르텔 안에 못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처리를 하게 되냐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중개보수를 5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살아남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게 불법 카르텔, 요건 어떻다? 걸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사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건 중개업소끼리 결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자, 비슷한 것이 아까 2번 시세 조정이랑 비슷한 거에서 분여회에서 야, 그 싸게 나온 물건 자, 간판 붙이지 마라, 광고하지 마라 이런 식의 내용들이 그것도 시세 조정과 관련이 돼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기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어디에서 중개자 분여회에서 특정한 기업 공인중개사에게만 또는 이제 따시켜버리는 것 이런 것들도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다 결국은 시세 조정 등에 관련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이용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기업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역시 분여회 등에 관련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용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에서 뭐 이제 커뮤니티, 안내문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 분여회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내용 들어보면 다 그럴싸하게 느껴지는데 결국은 이제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3년 3천과 1년 1천을 비교하는 게 출제 이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개개 직상 증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단 방위라고 해서 자, 개개 직상 증투 이게 전통적으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작년까지 법조문이었었고 자, 이게 3년 3천이었었고요. 이에 대응해서 시단 방위에서 시세, 단체 방해, 의뢰 이런 키워드를 들어가면 어떻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서 개개 직상 증투 그 다음에 시단 방의라고 하는 거 이게 3년 3천 사유에 걸리게 된다. 이렇게 살펴드립니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었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사유를 가지고 쭉 설명을 드리다가 이걸 1년 1천을 따로 외우는 게 아니다. 자격증의 양도 양수나 유사명칭 사용행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3년 3천만 주구장창 외우셔야 돼. 이게
시험 문제에서 3년 3천과 1년 1천을 비교하는 문제도 당연히 구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문 1년 1천이나 3년 3천을 무작위로 던져주는 식으로 지문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 해서 1년 자 우리 지금 공인중개사 금지행위 관련한 부분 보셨고요. 그리고 같이 관련한 쟁점으로서 개개 직상증투 그 다음에 시단 방의라고 해서 시세 그다음에 단체, 방외, 그 다음에 의외라는 키워드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